자, 일단 들어올 때까지 문제 지문 파악 잠깐 해보고 있자. 11쪽인데 너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봤니, 얘들아? 아니요. 한계 효용이 뭔지는 들어봤니, 얘들아? 아니요. 그러면 한계 효용이라는 말을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 비용이라는 말은 뭐 모르지는 않겠고, 그치? 들어가는 그쵸. 돈, 뭐 뭘 사든 뭘 만들든 하여튼 사용되는 돈이 비용이잖아. 자, 거기에 한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경작적으로 설명을 하면 잠깐만 소리 괜찮지, 얘들아? 얘들아, 소리 괜찮지? 네. 어. 네. 자, 네.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한계 비용이니, 이게 한계 효용을 해야 되는 거야, 비용이 아니라. 뭐, 한계 비용, 뭐, 다 상관없어. 한계 비용, 뭐, 한계 효용, 뭐, 등등등. 그 한계가가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개념은, 자, 효용부터 하면, 자, 한계 효용, 이렇게 하면, 효용은 얼만큼 쓸모가 있느냐, 이득이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잖아. 거기에 이제 한계라는 말이 붙으면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재화나 서비스 등을 상승시켰을 때, 소비했을 때, 뭐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효용,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우리 문과 학생들도 미적분 배우지, 얘들아? 문과 학생, 우리 문과 누가 있지? 몇 명 없죠? 영진이 문과 아닌가? 영진이 없는데요, 쌤. 안 들어왔나 지금? 이거 들어와야 되는데. 영진이 이과예요, 쌤. 이거야? 네. 자, 저 문과예요. 누가 현이가 문과인가? 아니, 저요. 너 누구야? 철이요. 어? 철이요. 그 철이? 그럼 네. 봐봐. 철이 그래도 미분은 배우지 않았냐? 아예 안 배웠는데. 미분 안 배웠어? 좀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미분까지 아니, 근데, 어렵고 그렇게 간단한 거 하자. 예를 들어서 빵을 배가 고파서 한 개 사 먹었어. 그럴 때 효용성을 나한테 이제 뭐 100만큼의 효용이 나한테 있었다라고 쳤을 때, 자, 빵을 한 개를 더 먹었어. 빵이 두 개가 됐잖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자, 빵을 하나 먹어서 어느 정도 배가 찼어. 그럼 또 하나를 사 먹으면 이번에는 한 50 정도가 되고, 또 하나를 사 먹으면 한 10 정도가 돼. 또 하나를 사 먹으면 이번엔 배탈 나가지고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자, 빵 하나를 사 먹었을 때의 효용이 100이고 두 개가 됐을 때는 50이잖아. 그럼 지금 효용 가치는 처음에 하나 먹었을 때보단 두 번째 먹었을 때는 효용 가치가 떨어지지.
이럴 때 효용 가치가 이만큼은 100이었는데 50, 그 다음에는 50 이런 식으로 효용 가치가 점점 떨어지지. 요거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건 양이 늘어날수록 그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효용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된다. 자, 이걸 이제 한계용 체감이라고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계라고 붙는 말은 이유는 이거를 미분 개념, 도함수 개념을 이용해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뭐 한계 효용, 한계 비용 뭐 다 이렇게 붙을 수가 있거든. 붙을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를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기본적인 효용, 그거를 한계 효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 자, 이 개념을 모르면 이따가 이 위에 그림을 그래프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일단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자. 자, 재화나 서비스 등을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추가되는 그거를 한계 효용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그 한계 효용은 재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늘어날수록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 뭐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었을 때 제일 맛있지만 두 입, 세 입 먹을 때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너무 많이 먹으면 질리게 되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더 먹으면 배탈이 나고 해서 더 우리 효용성이 없어지게 되잖아. 그런 식으로 효용성이 점점점 효용의 가치가 점점점 요만큼부터 처음에 먹었을 때 빵을 하나 먹었을 때 효용 가치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하나 더 먹었을 때는 요만큼으로 떨어지고 하나 더 먹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야. 자, 요 개념을 좀 알고서 들어가 보자. 자, 아직도 누가 안 들어온 사람 있네. 자, 일단 어쩔 수 없다. 좀 들어가 진행하자. 자, 혹시 지금 선생님이 말하기가 그러니까 안 들어온 사람들 누구 영진이 번호 아는 사람 누구 영진한테 좀 전화 좀 해주고 준현이하고 인혁이하고 준혁이는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그랬다. 그러면 두 사람 빼고는 다 들어온 건가? 영진이 연락이 안 됐네. 누가 영진이 번호 아는 사람 있으면 영진 한번 카톡 좀 한번 해줘봐. 자, 전화 한번 해주든가 하고. 자, 나는 진행할게. 자, 본문 읽자. 세원이란, 자, 세는 세금을 뜻하는 거고, 원은 이제 근원 원자가 될 텐데, 세금의 근원, 원천, 뭐 이런 뜻이야. 세금의 원천이라고 하는 말은, 세원이라는 말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인데, 자, 세원이라는 말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 자, 조세를 매기는데, 너 얼만큼 세금을 내? 라고 매기는데, 어디에다 매길 거냐 하는 게 있지? 그 어디에다 매길 거냐, 그 어디가 세원이라는 말이야.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거 아니야? 요걸 세원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얘들아? 자, 그런데 소득은, 그중에 소득은 대표적인 세원 중 하나이다.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야. 요 앞에 못 들은 것들은 지금 이미 진도가 진행됐기 때문에 본 수업할 때 앞에 거 할게. 못 들은 사람들은. 자, 조세를 부과할 때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세원 전체가 아니다. 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세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원 전체에다가 매기지를 않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같은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럴 때 똑같은 기준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A라는 사람이고 이게 B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쳐볼게. 자, 똑같이 300만 원을 벌면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에 대해서 10%, 300만 원에 대해서 10% 이렇게 매기면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얘는 총각이야. 그냥 300만 원 그대로 혼자 다 쓸 수가 있고 이 사람은 가족이 4명이 있어. 총 4인 가족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300만 원 다 쓸 수가 없고
실제로는 100만 원만 쓸 수가 있는 상황인 거야. 200만 원은 생활비로 다 빠지고 100만 원만 남아. 자, 이 사람은 생활비로 100만 원을 쓰고 200만 원 남는다고 치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실제로는 100만 원 번 꼴이고 이 사람은 200만 원 번 꼴이거든. 그러면 자, 똑같이 여기다 10% 매기면 얘는 20만 원 내고 말 잘못했다. 자, 300만 원에 똑같이 10%를 내면 얘가 30만 원을 내야 되고 얘도 30만 원을 내야 되잖아. 근데 잘 보면 얘는 실제로는 200만 원이고 200만 원이 남는 사람이고 얘는 100만 원이 남는 사람이잖아. 그럼 얘는 비교해 보면 얘는 거의 30%를 내는 사람이고 얘는 15%만 내는 꼴이 되는 거지. 이해하니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인가? 자, 300만 원에 10%를 매기면 평등해 보이지만 얘 혼자라서 실제로는 100만 원 생활비 쓰고 남으면 200만 원이 남아. 얘는 생활비 쓰고 나면 100만 원이 남는다고 치자. 그럴 때 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버리면 실제로는 얘는 200만 원이 남고 1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면 얘는 거의 3분의 1, 실질적인 소득에서 3분의 1을 내는 거고 얘는 15%만 내는 꼴이잖아. 그러면 A와 B의 경우에는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겠지. 얘는 15%밖에 안 내고 나는 왜 30%나 내?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자, 이해 못하는 사람? 네, 됐어? 그래서 선생님, 어 저희 그러면 이제 정규 수업 어떻게 진행돼요? 소리 크게 키워봐.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린다. 저희 그러면 이제 수업 아예 줌으로 해요? 문자 보냈잖아. 본 수업은 어쨌든 본 수업도 줌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본 시간에 그걸 이제 원래 자기 시간이 있지 얘들아. 네. 그 시간은 수업은 역시 수업도 그 줌으로 하고 월수 하는 건 이거 보충이니까 상관이 없고 본 수업 될 땐 줌으로 하고 뭐 원장님은 차를 해가지고 뭐 집 앞에 가서 한다고 하는 모양인데 나는 이제 오늘 회의를 다나오고 한 것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거 원장 쌤이 다 개인 문자로 다 보내줬어요. 그렇게 하는데 진짜? 나는 이걸 개별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소회의실이 있어 이게 줌이.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뭐 집까지 간다고 하니까 뭐 그것도 다른 데 괜찮을 수 있지. 되게 정말 힘들겠다 야 이거. 너네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지난번에 그 일주일 2주일 수업 못하고 그럴 때 일일이 다 문과 갖다 주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 열심히 하고 자 그건 이제 너네 걱정하고 어쨌든 요거는 지금 월수에 저녁에 하는 건 보충이야. 자 그건 됐고 지금 요거에 대한 이해 됐어 뭔 말인가 얘들아? 네. 그러면 다시 보자. 자 조세를 부과할 때 그래서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 10%가 세율인데 이 세율을 원래 300만 원에다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전체 부과하는 게 아니야. 전체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자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전체가 아니다. 그럼 어디에다 부과해야 되겠니? 여기에다 부과해야지. 여기다가. 자 그래서 가령 우리나라는 부양가족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총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고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한 명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깎아줘. 그래서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을 깎아주는 거야. 그럼 실제로 100만 원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 대해서 10%. 그럼 이 사람은 10만 원을 세금을 내면 된 거고 얘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얘는 안 깎아주니까 얘는 사실 이게 아니야. 얘는 깎아주지도 않아. 얘는 30만 원 그대로 내. 선생님이 총각이지 않냐? 나는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내고 가족 있는 사람들 이렇게 조금 내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또 환급도 받아. 나는 환급도 못 받고 더 토해낸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네. 자, 똑같이 300에 대해서 매기면 오히려 부양가족 있는 사람은 돈을 적게 버는 꼴인데도 불구하고 세금 더 많이 내는 꼴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똑같은 액수를 벌지만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은 이 사람보다 거의 2배인데 세금을 똑같이 내니까 얘는 이익인 거지.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주는 거야. 얼마를. 한 명당 50만 원씩 해가지고 200만 원 공제해주고 그럼 100만 원 정도 실질적인 이득일 거다. 이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다 세금을 매기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갖다 매기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여기서 20만 원 내도 여기 10만 원 내고 이 사람 20만 원 내지만 그래도 여기 180이 남고 여기 90 남잖아. 누가 더 많이 남냐? 그래도 여전히 여기 많이 남지. 먹고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이게 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천 월급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일정액을 공제해주고 난 다음에 그 액수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야. 자, 기억번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네. 넘어간다. 이해 안 되면 얘기했으면 빨리 넘어갈게.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자, 과세 대상 소득. 과세 대상 소득이 뭐야? 여기는 예를 들어서 200, 뭐 여기는 100. 원래는 300이 있지, 이 사람은. 300, 100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300, 300이 매기는 것보단 제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의 총소득에서, 자, 개인의 총소득이 요거지? 개인의 총소득에서 공제를 한 뒤에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자, 용어 밑줄 쳐야 돼. 개인의 총소득에서 공제를 한 뒤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얘를 과세표준이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아까 그 300에서 예를 들어서 자, 총소득이 있어. 총소득이 있으면 여기서 공제액을 빼. 이걸 빼. 얘를 뭐라고 한다고? 과세 표준. 과세표준. 요거를 거리를 위치를 좀 옮겨볼게. 자, 얘가 과세표준인 거야. 여기에다가 요만큼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럼 요게 평균 세금이 돼. 평균 세율이 된다. 자, 요거 뒤에 밑에 나올 거야. 볼게. 자, 그리고 납세 부담액, 즉 세액은, 세액이라는 말은 말 잘못했다. 말 잘못했어. 이게 자, 이게 세액인데 앞에 평균이라는 말을 붙여. 보통 평균 세액이야.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총 액수 그 뜻이다. 자, 납세 부담액, 즉 세액은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 것. 자, 세액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이렇게 된 거야. 과세 표준은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거고, 즉, 자, 공제액을 빼면 300에서 200을 빼고 100이 됐다. 그 100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가 10%다. 이게 이제 세율이 되는 거지. 그럼 10만 원이 되지. 이게 이제 세액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계산할 수 있지? 자, 곱하면 산출된다.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세율은 한계 세율이다. 자, 한계라고 하는 건 변화량을 고려한 거야. 아까 한계를 더 늘릴 때 변화되는 양, 그게 이제 한계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자, 쉽게 말하면 한계라는 말은 변화량에 따른 그런 뜻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수학적 개념을 잠깐 좀 이용해야 되는데, 잠깐 보자. 자, 우리,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있다고 쳤을 때, 자, 뭐, 여기가 무슨 뭐, 물건, 소비량, 여기는 효용, 이렇게 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비례관계라고 친다면, 자, 뭐, 한 개를 샀을 때, 두 개를 샀을 때, 세 개를 샀을 때, 네 개를 샀을 때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럴 때 효용도 1만큼 좋아지고 2, 3, 4 이렇게 되겠지? 자, 비례한다면 이렇게 되겠어. 그지? 자, 원래는 정사각형이 되야 되는데 선생님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리고 있어서 정사각형은 안 보이지만 자, 정사각형으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치자. 이랬을 때 자, 하나를 샀을 때 늘어나는 양 효용이 1. 그지? 또 하나를 더 샀을 때 늘어나는 효용이 또 1 이렇게 되지? 글씨 잘 알아보겠니? 이렇게 하자. 이거는 1만큼 늘었고 1만큼 늘었고 똑같이 1만큼 늘었다고 치자.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자, 효용이 아까 보면 사실 이렇게 되지 않았지. 자, 물건을 하나를 샀을 때는 1만큼이 효용이 있고 하나 더 쓰면 이만큼이 되고 쭉 늘어나는데 이 효용 가치가 소비를 계속할수록 계속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야. 아까 말했듯이 처음 빵 하나를 사 먹었을 때는 효용이 100이라고 치면 2개 먹었을 때 정도로 또 비슷하게 100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떨어져서 아까 우리 빵을 1개 먹었을 때는 100만큼의 효용이 있고 1개 더 먹으면 한 50으로 떨어졌다고 치고 1개 더 먹으면 10, 1개 더 먹으면 빵 심지어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보자. 이랬을 때 효용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지 이런 식으로. 이건 제로네 제로. 제로냐? 제로가 해야 될까? 마이너스 20이라고 해야겠다 이거 뭐 그렇지? 이렇게 되겠는데 자 어쨌든 얘들아 질문해보자 한번. 빵을 몇 개를 먹어야 효용성이 최대가 되겠니? 하나, 둘, 셋, 4개 중에 빵을 몇 개를 먹어야 나한테 최대 효용이 될까? 100만큼 한 효용, 개요. 50만큼 효용, 10만큼 효용,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야. 어디까지 사 먹어야 나한테 최대 이익이 되겠니? 3개요, 3개. 여기까지 먹어야 되겠지? 거기에다 한두 입 정도 더 먹으면 배가 딱 부를 것 같아. 그지? 이때 총 효용은 얼마야? 160인 거야. 근데 한 단위를 늘렸더니 효용 가치가 50만큼으로 줄어들었지. 처음엔 100이었는데 그 다음엔 40만큼은 줄어들었지. 요게 얘들을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를 더 추가했을 때 늘어나는 효용, 그게 한계 효용이야. 이거를 이게 직선으로 가진 않아. 보통 한계 효용은 지금 점점점 효용이 점점점 줄어들지. 효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빵을 1개 먹었을 때, 2개 먹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야. 한계 효용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야. 얘들아, 효용이 이렇게 줄어들면 전체 효용은 어떻게 될까? 전체 효용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어요. 어저께 선생님이 그 문과 학생들이 이거 이해 못한다고 하니까 너네 막 웃었잖아. 이과 학생들 이거 이해해야지. 효용이 여기 봐봐. 처음에 100이었지. 50으로 줄었지. 10으로 줄었지. 그러면 전체 효용은 늘어나고 있냐 줄어들고 있냐 지금? 줄어들고 있죠. 줄어드니? 아, 늘어들고 있죠. 늘어나고 있지. 처음에 100이잖아. 150이잖아. 160으로 늘어났지. 늘어나는 양은 줄어들지만 총 효용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 총 효용은 이렇게 되지. 그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더 먹으면 이만큼이 늘어야지. 여기 이만큼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때, 자, 우리 이과 학생들은 여기 보면 그 도함수라는 개념 알지 얘들아? 알죠. 기울기가 점점점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지. 네. 자,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식으로 보면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줄어들지. 그렇죠. 그래서 변화량이 점점점 적어진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한계 효용은 소비를 할수록 자체가 줄어드는 거다. 여기 보면
효용이 50만큼 그 다음엔 별로 효용이 없어. 심지어 배탈까지나 이런 식으로 효용은 줄어들어. 그래서 한계자가 붙는 건 한 단위를 추가했을 때 얻게 되는 효용에다가 한계자를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다시 한번 와보자. 자, 다시 볼게. 자, 한계세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자, 이거를 여기다 여전히 여기다 써야 되겠다. 자, 요거 좀 지우고 다시 써볼게. 잠깐만, 이거 지워보고. 왜 안 되지지? 자, 아까 총소득이 있을 때 여기에서 어느 정도를 공제를 했을 때 빼는 거야. 공제액을 빼고 이걸 이만큼을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찾아봐. 이만큼을 뭐라고 그래? 과세표준. 얘를 과세표준이라고 그래. 이거 과세표준이라고 그래.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 아까처럼 10%를 0.1 이렇게 곱할 수 있겠지? 그래서 걷게 되는 액수를 세액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자, 요거 세율을 여기 넘기면 되지? 그러면 세율은 자, 전체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과세 표준에다가만 매긴다고 그랬지? 자, 잘못 썼구나. 자, 세액 여기다가 과세 표준. 자, 내가 실제로 남는 돈이야. 이게 월급에서 일정량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는 돈이 있잖아. 그 세금 내는 돈이 내 실질적인 돈에서 얼만큼 차지하느냐. 그게 이제 세율인 거야. 그럴 때 요거는 평균 세율이라고 하고 얘들아. 평균 세율이라고 하고 요게 자 똑같은 세율인데 자 요 용어부터 좀 알고 가야 돼. 과세 표준 세액 있다고 치자. 자, 내가 뭐 가족 구성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결혼을 하거나 그지? 부양 가족이 늘 수도 있고. 자, 이러면서 과세 표준이 바뀔 수가 있지. 그지? 거기에 대해서 세금액도 실제로는 바뀔 거 아니야? 이럴 때 자, 얘가 많이 올라갔어. 근데 세금 내는 돈은 별로 안 늘어났어. 그럼 세율이 낮아지는 거지, 얘들아? 거꾸로 과세 표준은 그대로인데 내는 세금이 많이 늘었다라는 건 세율이 높아지는 거지. 세율이 높아진다는 건 내는 세금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어쨌든 여기서 자, 과세 표준도 바뀔 수 있고, 즉 내가 버는 돈에서 이것저것 공제를 빼고 나한테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 그 늘 수도 있고 주는 그 비율. 말 잘못해서 비율이야, 비율. 자, 그게 이제 변화량인 거야, 얘들아. 이렇게 델타 표시를 하지. 미분할 때 이거 배우잖아, 그지? 자, 세액이 얼만큼 변했느냐, 과세 표준이 얼만큼 변했느냐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들어간 건. 이 변화량에 따라서 매기는 세율을 한계세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세율이 아니고 아까 한계 효용이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는 것처럼
한계영의 값이 점점점 내려가는 것처럼 세율도 돈이 얼만큼 남는 돈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세율도 변화를 갖게 돼. 그걸 한계 세율이라고 부른다. 개념 알겠니 얘들아? 네. 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얼만큼 내느냐의 비율을 따진 것인데 그걸 평균 세율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에 따라서 또 늘어나는 만큼에 대해서 세액이 얼마큼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비율을 가지고 변화량을 가지고 변화량을 고려해서 변화량을 고려한 세율의 개념을 한계 세율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변화량을 고려한 거고 이건 고정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 자, 그 개념을 가지고 다시 가보자. 자, 조금 이따 끊길 건데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았어. 이건 자 일단 근데 앞에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뒤에가 어렵긴 더 어렵지만 앞에를 이해를 못하면 아예 못 가니까 자 한계 세율이라고 하는 건 변화량에 따른 세금을 내는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자, 한계 세율이란 세금액의 증가분이 자 아까 전에 써놨지 얘들아? 세금액의 증가분이 과세표준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이해하겠니? 네. 자 과세표준분의 세액이 세율이잖아. 써놓고 할까? 여기 써있긴 한데 이걸 밑으로 써가지고 잘 안 보이겠다. 자 이게 이제 세율은 세액 과세표준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쓸 수 있는 돈에서 내는 돈이 실제로 얼만큼 차지하느냐 그걸 세율이라고 한다는 말이야. 자, 이것도 밑줄 쳐보자. 한계 세율이란 세액의 증가분이 과세표준의 증가분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변화량을 고려한 거야. 세액의 증가분을 과세표준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 자, 원래는 이게 평균 세액이고 요거야. 여기다가 증가량이 들어가면 이게 한계 세율이 되는 거야. 즉 증가분하고 관련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한계 세율인 거야. 변화량, 증가분. 여기서는 증가분이라는 말을 써놨어.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 이 밖에도 자, 세율에는 세액을 과세표준 나눔값인 여기 평균 세율이고 세액을 과세 이전 총소득. 자, 요거를 이제 자, 세율은 세율인데 여기도 써볼게 이렇게. 요건 뭐라고 얘들아? 이렇게 되면 요게 한계 세율 변화량을 고려한 거고 그 다음에 밑에가 공제한 다음에 남은 돈에서 매기는 게 아니고 총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렸을 때 얘는 뭐라고 그래? 얘는 실효세율 그랬네. 근데 여기 문제가 실효세율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안 났어. 여기와 관련된 것만 나왔어.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뭐 여기 이제 세율의 종류에도 나왔네. 자, 다음 예를 통해서 세율에 대해 이해해보자. 소득세의 세율이 과세 표준 금액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자, 과세 표준 금액이야. 자, 공제해주고 나서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 이게 뭐야? 10%.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초과하고 4천만 원까지는 20%라고 하면 자, 이처럼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눈 까닭은 자, 그냥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남는 돈이 1,000만 원인 경우에는 10%, 그 이상의 돈에는 20% 누진을 해주는 거지. 자, 이렇게 몇 개 구간으로 나누는 이유는
소득에 대응하는 세율을 일일이 확 정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과세 표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자, 이걸 이제 이걸 가지고 적용하는 예를 한번 보는 거야. 자, 과세 표준 금액이 3천만 원, 즉 다 공제해 줬는데 사업하는 사람인가 봐. 돈이 많네. 자, 과세 표준 금액이 3천만 원이야. 그러면 자, 1,000만 원까지는 10% 매긴다고 그랬지.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0.1%를 매기고, 그래도 2천만 원이 더 남지, 이 사람은 지금.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를 매기는 거야. 그러면 요거 100만 원에다가 요거 400만 원 합쳐서 500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요거를 일괄적으로 무조건 4천만 원 버는 사람 20% 나고 1,000만 원 버는 10% 이게 아니고, 남는 돈이 3천이라고 하면 그 중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0%, 2천만 원 20%, 뭐 여기 더 버는 돈이 있다면 뭐 40% 이렇게 매길 수도 있겠지. 이 경우 평균 세율은 약 16.7%. 전체 3천만 원이었잖아. 거기에서 세금 500만 원 냈으니까 6분의 1이지? 6분의 1이 약 1이니까 약 16.7%가 된다. 그런 뜻이야. 과세 표준에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세율 구조가 결정된다. 자, 지금 1분 남았는데, 자, 지금 아마 끊길 건데, 지금 아마 끊기면 내용 이해 잘 못할 테니까 바로 이어서 할게. 화장실들 갔다 와야 되니, 얘들아?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 사람? 아니요, 괜찮겠어? 그냥 바로 해요. 그럼 끊기면 그냥 바로 해가지고 할게. 자, 지금 1분 미만이니까 지금 끊을게. 끊고 다시 하자. 바로 다시 들어오자, 얘들아.